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취임 100일 지지율은 아이젠하워 이후에 최악을 기록했고 캐나다에서는 반 트럼프 열풍에 총선 결과마저 뒤집혔습니다. 원조 국민 가수 이미자 선생이 66년여의 가요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1960, 70년대 한국 가요사 그 자체였던 이미자 씨의 행보와 최대 애창곡 동백 아가씨 등에 얽힌 사연을 짚어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북미 시장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올해 칸 영화제에 우리 애니메이션이 다른 영화에요 초청됐습니다. K만화의 세계적 성과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홍종선 데일리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강하기만 했던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론 뭐 철회한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조치를 취했죠? 일단 뭐 관세 전쟁에서 기세등등하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 뭐 유예를 하거나 조정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특히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은 외국산 완성차에 대해서 25%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그 밀접한 다른 그 품목,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것과 이제 중복 관세는 안 한다 이 방침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자동차 외국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에서도 25%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조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을 소급을 한다는 방침이 나왔어요. 일부 3.75를 소급해준다. 예, 그러니까 전체 그 가격의 외국산 자동차 가격의 3.75%까지 그 금액을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 그거 꽤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거 조치를 취한 것이 뭐 자발적으로 취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 그리고 자동차 뭐 협회 같은 데서 그 서한을 보냈어요. 재무장관하고 USTR 대표에게 망하게 생겼다. 네, 망하게 생겼다.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한다. 서한을 보내니까 일단 저렇게 좀 조정을 하는 그 단계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트럼프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서 다소 후퇴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 내부 사정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모든 부품하고 같이 해서 컨베이어로 이렇게만 생산을 하는데 미국은 그 북미 지역의 그 세 나라가 있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세 나라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로 부품을 다른 데서 막 생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품들, 그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이런 부품들이 이 완성차로 최종 조립이 될 때까지 국경을 7번 내지 8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나라 국경을 왔다 네, 세 나라 국경, 북미 세 나라 국경을. 그러면은 만약에 국경을 이 부품들을 가지고 옮길 때마다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이제 특이한 구조라서 이것을 좀 그 조정을 하는 그 상황까지 왔고 원래 트럼프 목적이 이렇게 관세를 대량 부과를 해서 그 어떤 생산 기반, 제조업 기반을 미국에다가 다 그 설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그 관세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생겨서 네. 오히려 지금 이 결과적으로는 이 공급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이한 공급망이 있는데 그 공급망을 좀 흔들게 되는 네.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관세가 그렇죠. 부과가 되면. 착각 모르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돼요. 하지만 이런 그 트럼프의 조치 또 후퇴가 자, 우리 자동차 업계 또 우리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만 있는 게 아니고 매우 큰 부품 업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전 품목 중에서 자동차가 50%를 차지하고 부품도 지금 많이 수출을 하죠.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산 그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그 금액이 135억 불입니다. 네. 연간 135억 달러인데 미국 기준은 이것이 전체 수입 금액의 6.4% 수준이에요. 오. 그런데 이걸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네. 한국 기준으로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전체 부품 수출의 36.5%나 됩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네. 36.5%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작년에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공을 하던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을 한국에서 지금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좀 관세가 조정이 되니까 우리에게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지금 반 제품 그러니까 반조립된 자동차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기회를 맞게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로섬이기 때문에 남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취임 100일을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세계적 기업 총수들을 백악관에 잔뜩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일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100일을 기념해서 세계 기업들의 CEO 한 20여 명을 초청을 했는데 여기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존슨앤존슨, 소프트뱅크, 도요타 CEO 이런 여러 CEO들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지금 트럼프 100일 동안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과를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네. 미국에 투자하라. 이 이제 투자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백악관 측이 미리 공개한 수치를 보면요. 취임한 후에 한국 돈으로는 2,280조 원, 그리고 미국 돈으로 2조 달러를 이미 투자 유치했다. 이런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880조 원이에요. 네. 엄청난 돈을 지금. 어쨌든 뭐 취임 100일에 화려하게 지금 본인의 성과를 지금 과시하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의 장남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어젯밤에 개인 만찬하고 오늘 줄줄이 주요 기업 오너들 만납니다. 자, 정 회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 출장 때문에 못 만난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출장 바로 이 행사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행사. 그리고 이게 3월 24일에도 한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해서 이렇게 투자 발표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예. 지금도 지금 기억나는 것이 그때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4년 동안 정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죠. 저기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4년 동안 2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조 원. 이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 거의 31조 원. 예, 31조 원. 이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트럼프가 굉장히 환영의 그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랬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또 트럼프가 이 투자 유치를 설명회처럼 이렇게 각국의 기업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은 이것 역시 최근에 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네. 취임 100일을 맞아서 본인이 그동안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 외국의 투자 유치를 다 받아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사고 그 행사에 다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참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네. 참석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르니까 거길 가야지 한국에서 지금 아들 맞이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들은 이제 한국 가서 따로 할 일이 있고 네. 그 아버지는 또 따로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미국은 그 여러 시민들의 우려 속에 트럼프는 기쁘겠지만 취임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보신 대로 의기양양한 모습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적대적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의기양양한 모습 계속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인데 애틀랜틱 시사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애틀랜틱이 이렇게 물었어요. 집권 1기하고 2기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현재 나는 국가와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매우 즐기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임기 때는 1기 때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다. 부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1기 때? 네, 1기 때 너무 많아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다. 매우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전 그 세계와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1기 때 이 사기꾼 부패한 사람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1기 때 본인이 어떤 정책을 지도를 하려고 하면은 참모들이 말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 걸었죠. 네, 브레이크를 걸어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 2기 때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 애틀랜틱에서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그 이민자 추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억울한 추방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트럼프답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결코 없다. 일부 피해는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넘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네. 자, 취임 100일 지지율을 항상 모든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도 따라서 취임 100일 지지율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데 수치가 참 우울합니다. 이게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6.25 휴전 때, 1953년 때
우리나라에도 왔던 55년에 왔었어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에 가장 낮아요. 네, 이 41%라는 수치가 1953년 이후에 말하는 72년 만에 보는 최저의 수치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최근 들어서 25일, 26일, 27일 요런 이제 수치도 보이지만 요 이제 그 중에서 CNN 41%가 이제 100일 지지율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지난달에 비해서도 4%포인트 떨어진 수치고 또 2월 달하고 취임할 때하고 비교하면 7%포인트나 떨어진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지지율이고 그럼 그중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을 못했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가장 또 낮은 수치 나온 게요. 물가 정책, 관세 정책 이 부분이 35%의 지지율이에요. 평균을 오히려 깎아먹고 있어요. 네, 그게. 평균을 깎아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세 그리고 물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굉장히 트럼프로서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중간 선거에서 참패한다 이런 전망이 나올 만큼 본인은 의기양양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서 지금 얼마나 이 전국을 잘 운영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또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은 22%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저런 지지율을 전문가들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가지고 상하 양원이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 차를 넘기면서 바로 레임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여론조사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쓴 말이에요, 사실. 가짜 뉴스라고 막 공격하고 있죠. 네, 트럼프다운 대응법이죠. 그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 이름을 한 사람을 댔어요. 뭐냐면 존 맥러플린인데 네. 맥러플린이라는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전부 다 가짜 뉴스 언론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최고의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언론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ABC 세계 최고의 언론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비판적이지만 네, 본인에게 비판적이지만 세계 최고의 언론 기관인데 이 언론 기관들을 전부 다 가짜 뉴스 언론사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하니까는 본인이 이것을 더 이제 이어나가야 되니까는 앞으로도 이 언론사들이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ABC가 계속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을 내보낼 거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거기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건 다 가짜 뉴스라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력 언론사들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부정 범죄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편리하긴 할 거예요. 자기한테 불편한 뉴스면 다 가짜 뉴스, 가짜 기자. 그런 거죠. 뭐 기레기란 말이 참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자, 이웃나라 대통령 때문에 그 옆에 나라의 선거 결과가 뒤바뀐 경우 그것도 막판에 가서 유례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이번에 미국 또 캐나다에서 실제로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저 캐나다 총리가 얼마 전에 바뀌었죠. 트레도 총리에서 지금 마크 카니 이 총리로 바뀌었는데 같은 당이에요, 두 네, 사람? 같은 당입니다. 어디냐면 자유당, 캐나다 자유당인데 캐나다 자유당이 지금 집권당이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다시 이제 다수당에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전을 했는데 역전을 하게 됨으로써 다음 정부를 또 구성하게 돼서 정권을 4번째 이어가게 됩니다. 땡큐 트럼프하고 난리 났어요. 네, 그런데 왜 땡큐 트럼프를 하느냐? 트럼프 덕분에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카니의 이제 승부수가 통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올 초까지는 자유당 지지율이 보수당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트리도 당시 총리에게 이 트리도 총리를 우리 그 주지사 이렇게 불렀어요. 51번째. 51번째 주지사. 그러니까는 캐나다를 병합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병합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캐나다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서 이렇게 그 어떤 집권당에게 좀 그 힘을 몰아주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보수당이 놔뒀으면 집권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집권당에게 힘을 몰아줬고 또 이 그 카니 총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했죠. 그 어떤 병합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끌어올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카니는 인기 없는 전 정부 트레이드 정부를 이어받은 총리 중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극히 드문 사례를 만들었다. 4번 연속으로 했는데 그 원인이 트럼프의 조롱 그리고 병합론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네. 이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 다 쓰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땡큐예요. 지금 자유당은.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정권 탈환이 유력했던 캐나다 보수당 지금 멘붕이에요. 집권에 실패한 이유는 이래저래 트럼프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ll of them have done a terrific job as Canadians. I just think that with Mr. Carney's background, his experience on the internet, my background is international, and I just think that Mr. Carney, Mr. Trump is a business person, and he enjoys business-minded people. And I think that there's a bit of a match there, if I can put it that way. We're not for sale. We're not the 51st state. 저 마지막 말에 이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on sale, 그러니까 파는 나라 아니고 결코 미국의 51번째 주 될 수 없다. 트럼프는 주스틴 트루도 전 캐나다 총리에게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죠. 51번째 주지사 오셨어? 얼마나 모욕이겠습니까? 자, 이 발언 또 관세 전쟁이 캐나다의 선택 막판에 완전히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캐나다 총선의 양대 이슈가 트럼프 발이었어요. 네. 하나는 그 시원 한 번째 주가 되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 병합론 이것 하나고 또 하나는 고관세 정책인데 이것도 바로 인접국인 캐나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히 캐나다의 그 핵심 이 분야가 그 경제의 핵심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자동차도 그렇고 부품 무역도 있고요. 네, 부품도 있고 알루미늄, 강철 이런 것이 캐나다의 주력 산업인데 여기에 이제 25% 고관세가 매겨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트럼프를 비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몰아갔고 그래서 집권 세력에 힘을 몰아준 건데 캐나다도 그냥 있지 않고 보복 관세를 했거든요. 그렇죠. 보복 관세를 하면서 이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 캐나다 국민들이 이 미국산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어떤 미국 여행을 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게 캐나디안으로 싹 바꿨다잖아요.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름을 카페에서 캐나디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메리카라는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네. 그런 정도로 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결국은 하나로 총화를 시키는 쪽은 집권당이니까 네. 집권당 쪽에 힘을 몰아주는 결과가 나왔죠. 아예 저 마트 앞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캐나다 제품 사세요. 대단한 겁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역시 부자 대통령 아버지를 둔 미국의 핵심 실세다운 방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주니어가 전용기를 타고 헐리우드 스타처럼 입국을 했네요. 맞습니다. 29일에 6시 20분쯤 들어왔는데 원래는 4시 45분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시간차가 왜 중요하냐면 기자들은 그럼 이미 4시 45분보다 훨씬 먼저 가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계속 나온다 하면서 계속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여기서 양동 작전을 펴서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전용기를 타고 할리우드 스타처럼 왔지만 빠져나가는 이 김포공항 비즈니스 센터를 빠져나가는 것도 양동 작전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정문에다가 롤스로이스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다 소리 나올 때마다 이 취재기자, 사진기자, 영상기자 다 그쪽으로 시선이 당연하죠. 쏠렸을 텐데 그렇게 시선을 몰아놓고 사실은 옆문으로 빠져나가서 벤츠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정영진 회장의 이 판교 사저에서 밥 단독 만찬했고 그리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기동대를 60명 넘게 보냈다고요? 네, 그 호텔 인근에다가 아무래도 이 안전, 질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동대 60여 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외국에서 국가원수도 큰 나라 국가원수예요.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주니어는 딱 1박 2일간 체류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와서 판교 정용진 회장 자택에서 만찬했다니까 오늘 저녁에 가는 거예요. 1시간 쪼개주면 많이 쪼개주는 거고 30분, 10분, 20분 단위로
우리 재계 총수들 한 20명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간세 전쟁이 붙어 있죠. 때가 때인 만큼 또 사람이 사람인 만큼 이 평소 친분이 두던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정용진 회장이 주로 이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모든 일정에 동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오늘 현재 만나기로 한 그 대기업 총수가 2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요. 릴레이 면담을 해야 되는데. 아, 어떤 사람은 5분밖에 못 보겠어요. 그렇죠. 이재용 삼성 회장도 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구강모, LG 회장들도 다 있고 그러면 이제 길면은 1시간, 1시간 만날까 싶어요. 이제 20명 이상인데. 몰아서 만나겠죠. 네, 몰아서 이제 몇 사람도 그룹 4대 그룹은 1시간 뭐 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짧으면 30분까지도 만났는데 일단 정치권 인사나 우리 정부 관리들은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주니어 쪽에서 밝히고는 있죠. 일단 대기업 그 총수들 위주로 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그 일정을 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만약에 특정 정치인을 만나면 난리가 나겠죠. 대선의 그렇죠. 결정적 지표가 되니까 그건 민감한 지금 정국이기 때문에. 알고 안 만난다고 봐야 됩니다. 워낙 짧은 방문이라 심도 있는 얘기는 오가기가 힘들 것 같고 그야말로 눈도장 찍는 사람들 수준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견례 하는 정도지만은 일단 상견례를 해놔야지 지금 고관세 정책이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2+2 회담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기업은 기업별로 다 또 해야 되거든요. 특히 뭐 자동차나 이렇게 IT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견례를 하지만은 좀 이제 좀 깊숙이 인상을 남기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회장들이 만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 또 장이나 포스코 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이 불참을 하고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은 거의 다 만나는 일정이 오늘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중에 이제 누가 만나서 저 사람들이 이제 만나고 나와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뒷얘기는 저희가 좀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10대 중반의 나이에 데뷔해 무려 66년 넘게 후배들의 존경,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원조 국민 가수. 하도 국민 가수가 많습니다만 진짜 원조 이미자 선생이 공식 은퇴했습니다. 한국 가요사를 쓸 때 한 장 이상을 차지할 게 분명한 이미자 씨의 고별 공연 그리고 족적을 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 특히 비둘기 부대의 단가처럼 된 동백아가 씨의 이미자 양이 등장하자 장병들은 미칠 듯한 환호성을 지르고 이 양은 일절을 부르곤 얼굴을 양손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엘레지의 여왕, 엘레지의 여왕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미자 씨 지난 주말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은퇴 공연했습니다. 백발이 다 된 그 팬들 객석을 꽉 채웠다고요? 맞습니다. 세종문화 그 대강당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3,000석이에요. 근데 1층, 2층, 3층까지 정말 꽉 채웠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공연에 저도 갔었지만 다 심취해서 울다가 웃다가 이러면서 이제 본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그럼 이틀이면 25일, 26일이면 6,000장인데도 이 6,000석의 표를 다 얻지 못한 분들은 또 바깥에서 로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 이렇게 영상이 저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저 영상을 보면서 또 저렇게 저렇게 로비까지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로비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서 저 영상이라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사랑했던 이 동백아가씨의 마지막 이 모습을 그 한치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회관을 찾은 분들도 많았고요. 사실 이제 본인이 사실 저는 은퇴란 말은 좀 쓰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공연으로서 콘서트로서 마지막이고 더 이상 음반은 내지 않겠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 표현이 이러셨어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노래가 되지 않아서 그만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연을 저는 그 5명의 가수 중에 누구보다 여전히 은쟁반의 옷구슬 그대로였습니다. 네, 80이 넘으셨어요. 우리 나이 84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뜻도 모르고 따라했던 말이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였습니다. 이 뜻을 한참 뒤에 알았는데 엘레지, 프랑스어예요.
서정시를 뜻합니다. 한국인의 서정을 노래로 승화시킨 여왕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엘레지가 어떤 노래 장르인 줄 알았어요. 노래 장르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예, 불어로 이제 서정시 그러니까는 어떤 감성 어린 이런 그 노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그 명칭이 붙었고 1959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연합순정으로 데뷔를 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1980년대 초반에 했거든요. 그때 따님 정재현 씨가 위문 공연 온 기억이 나요. 아, 그랬군요. 네, 그 따님이 그때 위문 공연 왔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가 여전히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 상황이고 그동안 음반은 500장 그리고 발표한 곡이 2,000곡이 넘는다. 본인도 모른대요. 본인 잘 하도 모르고 많아서. 네.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들 이런 거 연합순정 이게 이제 데뷔곡이고 그 다음에 뭐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이런 히트곡들도 지금 수도 없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엘리자 여왕답게 어떤 뭐 창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일반 다른 가수들과는 다르게 또 어떤 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절제를 하는 그런 그 창법을 구사를 하고 또 갈 거에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노래 잘 부르면은 이미자 뺨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게 노래 좀 하면 이미자만큼 해야 되는데 이미자보다 잘한다는 말이 너 가수해도 된다 이 말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뇌가 지금도 보관돼 있듯 이미자 씨의 성대는 국보급이니까 사후에 보관될 것이다. 일본과 계약을 했다. 별의별 소문까지 다 돌았습니다. 이미자 씨의 1958년 데뷔곡 19순정 당시 모습이 KTV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 훔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붉은 19순정이래요. 이야, 지금 참 저 목소리는 여전한 듯한데 본인은 만족하시지 않는데요. 84세가 됐는데. 자, 이번 고별 공연 제목 맥을 이음이었습니다. 잊는다는 거죠. 후배 가수들이 대부분 히트곡들을 헌정해서 대신 불렀지만 이미자 선생이 이 노래만큼은 내가 직접 불러야겠다고 했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동백 아가씨죠. 그렇습니다. 요번 이제 공연의 이제 전체 제목이 뭐냐면 이미자 전통가요 헌정 공연 맥을 이음이에요. 처음에 이 콘서트 제안이 왔을 때 싫다고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늦기 전에 후배들에게 맥을 이어주시는 건 어떠냐 이 제안에 이제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과도 함께 부르고 혼자도 불렀는데 꼭 혼자 불렀어야 했고 또 반드시 불렀어야 됐다는 노래가 동백 아가씨라는 거죠. 그야말로 대표곡이네요. 네, 이 동백 아가씨가 이제 본인이 꼽은 인기 3곡이 있어요. 동백 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이게 기러기 3대, 아빠. 네, 3대 히트곡인데 이 남편께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방송인이시죠. 이 동백 아가씨 직접 부르지 않으면은 팬들이 실망할 거다. 그 노래 들으러 온 분들이 많을 거다 해서 이제 불렀는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저 옷입니다. 저게 이제 하얀 아이보리색 동백꽃 드레스에 같네요. 마치 붉은 꽃이 이렇게 무늬가 낮은 것처럼 저 옷을 입고 이제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데 사실 저 때요 무대 곳곳에서 이렇게 눈시울 적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홍종성 기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동백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죠. 까멜리아입니다. 동백이 영어로는. 자, 이미자 씨가 한여름날 만삭의 몸으로 직접 녹음을 해서 화제 속에 탄생한 곳. 그게 바로 동백 아가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히트곡 동백 아가씨 이제 탄생 비하도 지금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1964년에 그 한여름이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지금 스카라 극장이라고 과거에 있었죠. 서울 중심가에. 충무로. 예,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건물 2층에서
그 녹음을 한 거죠. 그때 엄청 이제 더웠다고요? 엄청 뭐 찜통이라서 밑에 이제 얼음물을 넣고 얼음물에 발 담그고 본인이 예, 본인이 발 담그고 이렇게 이제 만삭에? 만삭에 예.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더 대히트를 친 거예요. 대히트를 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출연료가 20배 넘게 뛰었다. 그 시점부터 20배 넘게 뛰었는데 이게 또 하나 재미있는 비사가 원래 이게 타이틀곡은 다른 거예요. 최무룡 씨, 배우 최무룡 씨가 부른 노래가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네. 그 노래 제목은 단둘이 가봤으면 이거였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지금 흔적이 없어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앨범 뒷면에 수록된 동백아가씨가 대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때 뭐 방송마다 이 노래가 다 흘러나왔고 그 이미자 씨를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노래가 동백아가씨가 된 거죠. 네, 바로 이미자 전설의 살아있는 전설의 시작이 바로 그 노래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명동 건물이 됐죠. 동백 아가씨가 이렇게 히트한 이유 말 그대로 엘레지, 한국인의 엘레지를 관통한 노래였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1960년대 시대상하고 또 딱 맞아 떨어지는데 사실 이미자 선생님의 이 노래들은 다 시대상하고 맞아 떨어져. 우리 역사와 함께 하는데 1960년대 이게 영화 지금 나오지만 영화 동백아가씨 OST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동백 그 아가씨였네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섬마을에 청년하고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와 산업화에 따라서 대도시로 갔는데 서울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아가씨랑 결혼을 하고 섬에서 이 순정을 나눴던 첫사랑을 나눴던 아가씨는 버려진 겁니다. 배신했네요. 네, 그 남자친구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섬마을 아가씨의 마음을 담은 그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인데 그러한 정서가 깃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느 꼭 섬마을 소녀가 아니더라도 섬마을 처녀가 아니어도 다 마음에 심금을 울리면서 이 노래가 어느 정도 히트였느냐 35주 연속 1위를 했고 이 1년 동안요 팔려나간 앨범이 100만 장. 그때 100만 장은 지금 한 1000만 장 될 거예요. 그럼요. 네. 너무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라고 할까요? 대단한 인기곡이었습니다. 플래티늄 디스크 감입니다. 밀리언셀러로는 부족하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동백 아가씨 갑자기 뜬금없는 외색 논란에 휩싸이면서 금지곡 명단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연 때도 이 얘기를 이미자 선생님이 직접 하셨는데 아니 굉장히 이렇게 35주 연속에 1위를 할 만큼의 이제 인기곡인데 이게 외색이 짙다. 외색이라는 거 일본풍이다 이런 거잖아요. 엔카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정서고요. 선마을 선생님은요. 이제 3대 이게 금지곡이에요. 일본곡 표절이다 했는데 그 곡이 사실은 선마을 선생님보다 뒤에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저 새 노래가 이 선생님의 네, 말이 안 3대 되죠. 명곡이군요. 네, 오히려 뒤에 나온 노래를 표절했다 말이 안 되고 또 기러기 아빠는 지금 산업화의 역군인데 왜 멀리 떨어졌다고 비관하고 너무 슬프다. 이래서 3대 금지곡이 나왔는데 특히나 동백 아가씨가 금지됐을 때 본인 생각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 말씀까지. 네, 요번에 가수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셨을 정도로 가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22년 만에 해금이 됐죠. 네, 22년 만에 해금된 뒤에는 요새 1959년은 고사하고 뭐 8,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난 그 젊은이들도 애창하는 그런 노래로 부활했다. 명곡의 힘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금지곡 지정을 무색해 할 만큼 이 동백 아가씨 열풍 정말 더 거세게 불었죠. 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국민이 이미자를 지켜줬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또 특히 그때 그 월남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독일에 우리 그 간호사와 그 강부들이 많이 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월남에 파병된 그 국군 장병들을 비롯해서 독일에 가 있는 이 간호사와 이 강부들 사이에서 이 노래가 아주 열풍처럼 번져서 아니, 예. 베트남을 4번이나 가셨어요? 그러니까 파월 장병 위문 공연을 4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4번이나 했고 갈 때마다 이제 현장에서 눈물바다 다른 나라 가서 전장터에 가 있으니까 눈물바다가 이루어졌고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이미자 씨를 지켜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금지곡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 이미자 인기는 여전했고 특히 국가에서도 당국에서도 필요로 했어요.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총리가 왔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 노래가 이미자 씨가 청와대 초청돼 불렀는데
그걸 신청했다 그래요? 그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 1970년에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게 본인이 금지곡에 그렇죠. 올려놓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올린 건 아닙니다만 그 정권에서 올렸는데 일본에서 후쿠다다케 수상이 오니까 그 만찬을 하면서 그 노래를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화제가 됐어요. 네, 상당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 여러 차례 뭐 파독 간부 그 이후에도 파독 간부나 간호사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미자 씨가 옛날에는 월남월남 그랬어요. 요즘은 베트남입니다만 이 파월 베트남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장병 위문 공연 무려 4번이나 갔어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였거든요. 단골 신청곡 가운데 하나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섬마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도 이 노래 애창곡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대한뉴스의 한 장면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월남을 방문한 우리 위문단이 장병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노래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 네, 섬마을 선생님. 자, 이미자 씨는 우리나라 가수, 이 대중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첫 공연 때, 지금은 뭐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첫 길을 이미자 선생이 뚫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그때 우여곡절 참 많았죠? 네, 우여곡절도 많고 사실 그거를 읽어낸 분이 남편분이세요. 남편분이 그 세종문화회관을 끝없이 설득을 해서 이 일을 이제 이뤄내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감회가 남다를 거예요. 처음에 세종문화회관에 섰던 가수 그리고 또 이제 50주년에도 섰었고 또 지금 말하자면은 마지막 공연도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남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이미자 선생님에게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공연 전날까지도 뭐 이 지금 분위기가 시국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공연이 열렸고 그 공연을 본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가수다라는 말로 부족하고요. 네. 아, 이분은 정말 그냥 한국의 소리 그 자체다. 그런 저는 근간문화 훈장을 받았지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나중에 뭐 성대보존이 아니라 무형문화재가 별다른 거겠습니까? 꼭 전통의 소리가 아니라 현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소리를 대변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문화재가 있어야 하고 그중에 한 분이라면 그분이 이미자 선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9년 당시 공연 때 제가 보도를 좀 찾아봤어요. 저 기자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반대했던 정관계 재계 VIP들이 표 좀 달라고 아우성 쳐서 전부 앞줄에 앉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역사가 되신 이미자 선생, 고별 공연에서 남긴 말도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트로트이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죠. 다시 불 붙었죠. 네, 다시 불 붙었습니다. 그 이제 원조가 이미자 씨인데 이 트로트 하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들었다. 그동안 뭐 다른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고난이 많았지만은 행복하게 이제 노래를 불렀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통 가요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돕겠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은퇴를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은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그 공연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까지 어제 이번 고별 공연에서 남겼었죠. 네. 아, 예술인에게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무대에서 끝까지 뵙기를 고대합니다. 예수의 생애를 다룬 한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이 왕중왕이 북미 시장을 그야말로 돌돌 말고 있습니다. 이걸 석권이라고 하죠. 예고편 보겠습니다.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hen baby Jesus came into the worl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It's time. This is what my father wants. I'll accept it, and so should you. You see, a true king serves his subjects. It is a great story. 네, 영어로는 King of Kings. 그야말로 왕중왕입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기생충의 기록 이미 뛰어넘었네요. 맞습니다. 제목, 영화 제목 잘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킹스 오브 킹스 말 그대로 됐어요. 이제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가장 흥행했던 게 기존애가 기생충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종 마지막 그 매출 미국은 명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합니다. 돈이죠? 이게 내 한국 돈으로 777억 원이었는데 이 킹스 오브 킹스는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개봉 3주인데 벌써 787억 원. 이미 777억 원을 넘었어요. 이게 제작비가 270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제작비의 2배가 넘는 돈을 거의 3배 되네요. 네, 순이익이 2배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애니메이션 기술도 너무 좋고 또 이게 성경, 예수의 생애를 한 거여서 또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굉장히 뭐 흥행을 하는 것 같고 그 성경 영화 중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흥행요인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애니메이션인데 누가 목소리 연기를 했느냐. 할리우드에 정말 대스타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오스카 아이작, 피어스 브로스너, 케네스 브래너, 우마 서머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배우들이 다 이걸 함께 해서 더 흥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배우들의 목소리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더빙에는. 원작만 미국 각본일 뿐 모든 것을 우리 한국인이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성호 감독입니다. 장성호 감독인데 시각하고 특수효과 전문 기업의 대표예요. 근데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그 해운대, 명량 이런 데 대해서 또 시각 효과를 담당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빅히트를 치고 있는데 뭐 태왕 사신기부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시각 효과를 했고 현재 50개국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한 90개국 개봉 예정이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올 7월에 지금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영화 아주 그 화제 속에 지금 개봉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기록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이 역사를 두루 볼 수 있는 전시를 곧 마련한다고요? 네, 5월 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5월 2일부터 해서 8일까지 계속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상암동 가면은 한국영화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KTV 스튜디오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셀 위를 달려라 길동 이런 그 기획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하기 시작을 하는데 5월 1일부터 하는데 저희들 기획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 태권보이 이런 거. 어렸을 때 보셨죠? 예, 그리고 이게 왜 홍길동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조는 사실 홍길동입니다. 만화 홍길동. 네, 그다음에 이 로봇 태권보이도 있고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이런 거 전부 다 기회 있지 않습니까? 한 60대 넘으면 아련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독고탁, 태양을 향해 던져라 야구, 고등학교 야구. 독고탁. 예, 독고탁. 네. 그런 것부터 아기 공룡 둘리 여기까지 전부 다 전시를 하게 됩니다.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녀, 손자들과 봐도 하나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안 발표를 통해 애니메이션 1,500억 특화 펀드 조성 계획.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애니메이션이 주로 이제 어린이들 대상이었는데 우리 청년 또 이 장년들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도 나와야 된다. 이런 또 문제 의식 속에서 그리고 사실 요번에 칸에요 한국 영화가 한 편도 초청이 안 됐는데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 안경이란 작품이 초청이 됐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이죠? 이것도 한국 콘텐츠진흥원 지원이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 속에서 펀드만 조성하고 돈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웹툰이라든가 웹소설들이 많이 애니메이션으로 오거든요. 이거를
이 웹툰 웹소설을 개발해낼 수 있는 기획자, 또 그거를 시나리오로 옮길 수 있는 극작가, 이런 인재 양성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어떤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인적 개발 양성까지 모든 이 어떤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았고요. 이거는 국내 소비뿐 아니라 이 킹스 오브 킹스에서 보듯이 또 안경이라는 칸에 진출한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세계 무대까지 염두에 둔 정부의 전략이고 정책입니다. 네. 일본 망가를 완전히 제압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에 창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송국건 본부장, 홍종선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신 대로 엘레지의 여왕은 4월에 공식 은퇴를 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의욕적으로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는 계십니까?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